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이번 아덱스에서 소개된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아덱스가 열렸고 정말 다양한 새로운 무기가 공개되었지만 저는 전혀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덱스에서 소개된 신형 무기 한 가지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많이 흥분해 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아마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기밀 사업으로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저를 통해서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할 건지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이 이야기만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질려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밀 사업으로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정보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상당히 많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몇 달 뒤에 우리의 기밀 사업들의 정보가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다루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때를 기약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유영원 의원이 개최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세미나에서도 유명하신 잠수함 전문가께서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은 기밀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각 정해진 파트만을 따로 개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보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며 지금 기밀 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일반 공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밀 사업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관련 정보가 기밀 해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SBS의 그 유명하신 기자분도 우리 군 관계자들은 필리조선소에서 우리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국내 건조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국회 국방위의 유영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필리조선소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걸 누구나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를 5,000톤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결론은 우리는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홍축의 핵연료를 탑재하고도 최소한 창정비 주기인 10년 이상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전홍축의 핵연료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우리의 원자로에 탑재하는 연료봉의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결론은 일반적인 핵잠수함의 원자로가 연료봉을 10개를 탑재한다면 우리는 한 30개를 탑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자로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자로의 크기가 커지면 잠수함도 크기가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핵잠수함의 크기를 5,000톤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수함 크기가 작아지면 가격이 저렴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핵잠수함 크기는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원자로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 이미 우리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5,000톤 이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원자로를 탑재하려면 최소 5,000톤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 만들어 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의 핵잠수함의 크기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결론은 우리의 핵잠수함의 크기는 우리가 개발 중인 각구 성품, 특히 원자로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의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알려지기로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척당 1조 7천억 정도 하고요. 영국의 아스투드급은 척당 1조 8천억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순수하게 함선의 건조 비용만 이러하고요. 그래서 탑재되는 무장 등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대략 척당 2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하기로 한 핵잠수함의 숫자는 4척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9조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순수하게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비용이고요. 당연히 이런 직접 투자비 말고 간접 투자비,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을 만드는 비용이나 각종 핵시설 인프라 마련, 여기에 각종 기술 개발까지 전부 하면 못해도 몇십 조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저렴한 게 호주는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30년 동안 운용하는 수명주기 비용까지 하면 대략 34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장 호주는 5척의 핵잠수함을 도입하는데 도입 비용만 대략 11조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용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명주기 비용을 다 합치면 344조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조를 사용하는 건 호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사업 비용을 축소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테니까요. 당장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4척의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걸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고, 정확히 우리는 동해의 한 곳, 그리고 서해의 한 곳에서 2군데의 잠수함 기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군데의 기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6척, 현실적으로는 8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말한 4척은 서해는 포기하고 동해만의 작전을 고려한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SLBM 잠수함의 건조와 그리고 북한 SLBM 잠수함 기지 등이 전부 북한 심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척의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 바로 북한 심포 지역을 감시할 잠수함의 수량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북한 동해의 심포 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수량이고 다른 작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량입니다. 물론 저도 굳이 구형 디젤 잠수함만 있는 서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서해의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4척 정도의 핵잠수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핵잠수함의 수량은 8척일 거라고 보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그리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필요한 핵잠수함이 8척이라고 하면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사업화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당장은 최소한 필요한 4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업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핵잠수함의 수량은 못해도 6척, 정상적으로는 8척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핵잠수함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핵잠수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 제가 오늘 하겠다는 아덱스 관련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방산 소식을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사이오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위성이 무사히 우주에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흑표 판매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건 증권가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번에 현대로템의 주식이 대폭 올랐고 그 이유가 조만간 현대로템이 흑표 전차에 대한 신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빨리 추가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이라크 사업이라 이번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은 바로 이라크 수주 관련이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는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니까요. 그리고 HD현대가 페루 잠수함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 및 건조에 대한 정식 의향서를 체결했네요. 이번 의향서는 페루의 국영 시마조 선수와 체결한 것으로 작년 11월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 사업화를 위해서 정식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페루와 함께 15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해서 4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트럼프가 한화의 필리조 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거라고 해서 한화가 무척 신나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핵잠수함 사업은 한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현대에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의 핵잠수함 사업을 한화 혼자서 주도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현대도 참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방산단신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아덱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LIG가 우리의 천궁원 미사일의 개량을 제안했는데요. 그 개량 방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개량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이 미사일은 천궁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공 미사일은 앞으로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개량이냐면 바로 레이더의 개량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량이 되냐면요. 지금 우리 해공에는 KU-밴드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증폭 소자로 TWT 진행 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공은 이 진행 파관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력 증폭 소자를 질화관련 방식의 SSPA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다른 레이더의 개량을 설명할 때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A사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이야기하니 어떤 분이 A사 방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확히는 A사 방식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력 증폭 소자를 쉽게 이야기해서 진공관 방식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KU 방식의 TWT 진행 파관 레이더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해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해공이 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해공은 천공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공도 레이더의 크기만 달랐지 똑같은 KU 방식의 TWT 진행 파관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해공의 전력 증폭 소자가 가격이 올라가고 단종 위험이 있다면 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해공만 레이더를 개량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해공을 처음 개발할 때 해수면 난반사 문제로 엄청나게 개발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LIG에서 미사일을 다 개발하고 해군에게 수락검사를 위한 요격시험을 했는데요. 원하는 명중률이 나오지 않아서 해군의 수락검사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LIG는 해공 미사일을 다시 개량을 했고, LIG가 개량을 한 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결론은 해수면 난반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원래 미사일의 수락검사는 5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군에서 불안했는지 해공은 수락검사를 무려 10발이나 했고, 그 중에서 9발이 명중을 해서 수락검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공은 처음에 개발할 때 한 요격시험에, 첫 수락검사 때 한 요격시험, 그리고 수락검사 탈락 후 재개발을 위해서 한 요격시험과 2차 수락검사 때 한 10발의 요격시험까지 해서 30번 이상의 요격시험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 시험 발사를 가장 많이 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이것도 믿음이 가지 않았는지 해공의 레이더를 TWT 진행 파관 방식에서 SSPA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품 가격 상승과 단종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TWT 방식에서 SSPA 방식으로 전력 증폭 소자를 변경하면 탐지거리는 30%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레이더의 해상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해수면 난반사에 따른 문제를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단종된 부품 교체이지만 해군이 해공을 천공보다 먼저 개량을 하는 건 결론은 혹시라도 해수면 난반사 문제로 실전에서 목표에 명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공이 이런 문제로 개량이 되면 해공보다 먼저 개발된 천공을 개량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 공군에서는 천공원 미사일을 개량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천공원 미사일의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부품 단종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천공원 미사일을 만드는 LIG에서 이번 아덱스에서 천공원 미사일의 개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개량안은 해공의 개량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수면 난반사로 인해서 목표 명중에 문제가 있었던 해공과 달리 천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공군 입장에서는 천공원 미사일을 개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IG에서 이번에 천공원 미사일을 개량할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LIG가 만들어낸 천공원 미사일을 개량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천공2와 천공3와 달리 천공원은 기본적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할 용도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북한의 전투기들이 우리 공군의 요격기들의 요격망을 돌파하고 남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LSAM 미사일까지 배치되면 LSAM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1차적으로 요격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천공 미사일이 북한의 항공기를 요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천공원 미사일은 쓰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인기를 요격하는 용도로 쓰자고 하면 천공원의 발당 가격은 20억 가까이 하고 이 비싼 미사일로 저렴한 가격에 무인기를 요격하는 것도 낭비죠. 그래서 우리 군은 무인기를 요격할 아주 다방면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당연히 저렴한 무인기 전용 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공원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LIG가 제안하고 있는 게 천공C라는 미사일입니다. 그럼 천공C라는 미사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가 크루즈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항미사일용 천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천공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지면의 난반사나 해면의 난반사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IG에서 제안하는 건 천공 원미사일의 시커를 TWT 진행 파관 방식에서 SSPA 방식으로 바꾸고 해공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방공망은 모든 게 북쪽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만일 북한이 마음먹고 자신들의 순항미사일을 북에서 남쪽으로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 바다로 우회해서 보내게 되면 북쪽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방공망을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의 해공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해상을 통해서 날아오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바다 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을 천공원 미사일의 개량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LIG는 새로운 천공C를 천공원을 개량하는 것이 아닌 아예 신규 생산을 하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의 천공원 미사일들이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LIG도 기존 천공원을 개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공원을 개량할 명분을 공군에게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대폭 줄어든 천공원 미사일의 활용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는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도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능동 레이더로 교체한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했고, 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 천공2를 실전 배치했고, 천공3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공원의 구성품들, 그러니까 수동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의 활용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천공원 미사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LIG는 바로 천공원 미사일의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화에서도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가 능동 위상 배열 방식으로 변경되면 앞으로 천공원의 수동 위상 배열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천공원의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활용 방법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은 LIG가 먼저 내놓은 것이고 조만간 한화도 내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공원 시스템은 앞으로도 개량을 통해서 계속 그 활용도를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천공원의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면 우리의 방공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또 다시 핵잠수함 이야기를 쓸데없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 저희 관심이 핵잠수함에 쏠려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